조선시대 강원도 깊은 산골에는 5해 동안 입을 다물어야 했던 한 어머니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매년 같은 날 밤이면 그 어머니는 종이배 위에 촛불을 띄워 보내며 소리 없이 울었고 그 까닭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미친 사람 행세로 마을에 흘러든 한 떠돌이가 그 침묵을 흔들기 시작했으니 오늘 담장 넘어 옛날 이야기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광인의 탈을 쓴 한 선비와 종이배에 실어 보낼 수 없었던 어느 어머니의 슬픔에 관한 것입니다. 조선 정조 임금이 등극하신 지 여러 해가 흐른 어느 해 늦은 봄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자락 평창골이라는 작은 마을 어귀에 한 떠돌이 사내가 비틀거리며 나타났는데 그의 모습은 멀리서 보아도 사람의 행색이라 하기 어려울 만큼 처참하였습니다. 어깨까지 흘러내린 헝클어진 검은 머리는 며칠을 빗질 한 번 하지 못한 듯 잡초처럼 뒤엉켜 있었고 흙과 땀이 굳어 빳빳해진 무명 적삼은 본래의 색을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거뭇거뭇하였으며 다 닳아 빠진 집신 사이로는 새카만 발가락 끝이 비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내는 무엇이 그리 우스운지 혼잣말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허공을 향해 손짓을 하며 깔깔 웃기도 하였으니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들은 방망이질을 멈추고 입을 가린 채 그를 흘낏거렸고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은 어머니 치마폭 뒤로 황급히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떠돌이의 두 눈만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유난히 맑고 깊은 빛을 내고 있었으니 누군가 그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라면 광기가 아니라 단단한 의지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떠돌이의 본명은 서원학이라 하였고 그 나이 27이었으니 본래는 함양풍양에 그리 가난하지 아니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남달리 뛰어났던 그는 약관의 나이에 진사시에 당당히 합격하여 집안의 자랑이 되었지만은 그 뒤로 대과에는 3번을 응시하였으나 모두 떨어지고 말았고 마지막 낙방 이후 늙은 아버지께서 호적에서 이름을 지우려 하시기까지 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중보로 겨우 매를 피하기는 하였으나 집안에서의 자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 형들의 눈치를 보며 더부살이를 하다가 어느 새벽에 짐을 싸들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인의 행색을 처음으로 흉내낸 것은 떠난 지 보름쯤 되었을 무렵 어느 장터 한복판에서였는데 진사 서원학이라는 본명을 짊어진 채로는 한 끼 밥을 청하기조차 너무 무거웠던 까닭이었습니다. 손가락질을 견디며 한 자리에 오래 쪼그려 앉아 있어 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진실이 있었으니 광인의 탈을 쓰고 풍경의 일부가 되면 사람들이 본래의 입을 가리는 손바닥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가장 깊은 곳의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주고받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 뒤로 서원학은 광인의 행세를 자신의 발걸음 그 자체로 삼았고 함경도 끝자락에서 시작된 그의 떠돌문 강원도 평창골에 이르기까지 이태 가까운 세월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창골 어귀에 들어선 그날 그가 품속에 지니고 있던 전 제사는 누룽지 한 줌과 다른 무명 보따리에 든 작은 먹조각 그리고 옛 진사 시절부터 옷섭 안쪽에 깊이 간직해 오던 얇은 한지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의 큰 정자나무 그늘에 잠시 쪼그려 앉아 누룽지 한 조각을 입에 물고 마을 안쪽을 가만히 살펴보았는데 사람들이 흘끔거리며 지나가는 사이로 평창골 특유의 산자락 냄새와
오래된 흙담 냄새가 코끝에 닿았고 그 냄새 한가운데에서 그는 오랜만에 어딘가 깊이 가라앉은 마을 분위기를 감지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마을 안쪽으로 들어선 서원하게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마을 한복판. 너른 터에 우뚝 솟은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7, 8칸에 이르는 행랑채가 길게 뻗어 있었고 그 너머로는 위험 있는 소슬대문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담장은 어른 2길을 넘는 높이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 있었으니 이 깊은 산골에서는 유별난 규모의 저택이었습니다. 서원학은 광인답게 비틀거리며 그 소슬대문 앞까지 다가가 담장 귀퉁이에 털썩 주저앉았고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그곳에서 눈을 반쯤 감은 채 한가로이 졸기 시작하였습니다. 광인 행세를 하면서 그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기만 하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점차 풍경의 일부로 여기게 되고 그렇게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온갖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귀에 흘러들어 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원학이 담장의 등을 기댄 채 졸고 있는 동안 앞을 오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왔으니 우물에 물을 길러가는 안악들이 그를 흘끔거리며 수군거렸는데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정씨 가문이 곧 백중을 앞두고 그 일을 치를 모양이라느니 그 댁 부인이 또 한 해를 어찌 견디실까 가엾다느니 하는 말들이 오갔고 옆마을 사람으로 보이는 보찜장수 둘이 지나가면서는 정씨 가문 큰아들 정태경의 잔악한 성정에 관한 흉흉한 풍문을 입에 올렸습니다. 안악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5해 전 막내 도련님이 뒷내의 깊은 소에서 변을 당했다는 이야기였으니 정태인이라는 18살 막내 도련님이 백중을 하루 앞두고 물에 빠졌고 그 일 이후로 정부인 마님이 폐인이 되셨다는 사연이 거듭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졸린 척하면서도 서원학은 그 모든 말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새겨두었으니 이 큰 기와집이 정씨 가문의 저택이라는 것, 그 가문에 어떤 슬픈 일이 있어 해마다 백중이 되면 무슨 의식을 치른다는 것, 그리고 큰아들의 사나운 성정이 마을의 소문이 자자하다는 사실들을 차곡차곡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해가 서쪽 산마루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정씨 가문의 소슬대문이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가 음식을 다 먹고 그릇을 부엌 쪽문 옆에 슬그머니 놓아둘 무렵 안마당에서 누군가가 호통을 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광인 행세를 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담장의 등을 기대어 호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단정하게 차려입은 50을 간 넘긴 한 부인이 늙은 종을 데리고 소슬대문을 나서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인의 차림새는 검소하면서도 품격이 있어 보통 가문의 안주인이 아님이 분명하였으나 창백하고 그늘진 얼굴빛이 마치 산 사람이 아닌 듯한 인상을 주었으니 두 손은 가슴께에서 무엇인가를 소중히 감싸 쥔 듯 꼭 모아져 있었고 옷자락에서는 양 냄새가 은은히 풍기는 듯하였습니다. 서원학은 광인의 시선으로 가만히 부인을 관찰하였는데 저 부인은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를 묻고 있으며 그것이 상당히 무거운 짐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러던 사이 안마당에서는 다시 호통 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그 거칠고 날카로운 사내의 목소리는 마구간의 절뚝거리는 말 때문에 마부를 닥달하는 것 같았고 곧이어 짧은 비명이 터져 나오면서 무언가가 살을 때리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그 매질이 계속되는 동안 안채에서는 아무도 말리지 않았으니 마치 집 전체가 그 광경을 외면하기로 한 것처럼 침묵하였습니다. 담장의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은 서원학은 그 매질 소리를 들으며 이 집의 큰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안주인이 왜 그토록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질이 끝나고 한참 뒤 쪽문이 열리며 방금 종을 때리던 정씨 가문의 큰아들 정태경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는데, 30 안팎으로 보이는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체격에 잘생긴 얼굴을 가졌지만 화살처럼 곤두선 눈썹이 사람을 깔보는 듯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담장 아래에 쪼그려 앉아있는 서원학을 발견한 정태경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굽어 살피더니 집신 끝으로 서원학의 다리를 차며 한마디를 던졌고, 그 말이 너무나 냉정해서 곁에 있던 종들조차 어깨를 움칠 정도였으나 서원학은 그저 어리석은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과 머리를 번갈아 가리키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정태경은 미친놈에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듯 콧방귀를 뀌더니 휙 돌아서 거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서원학은 정씨 가문 뒤편의 헛간 처마 밑에 누워 별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평창골에 온 이유가 단순히 한 끼 밥과 하룻밤 처마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깨달았으니, 평생을 떠돌면서 광인의 탈 뒤에 숨어 있던 그가 이 밤 처음으로 그 탈 안쪽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살아있는 얼굴 뒤의 슬픔을 이해하고 싶다는 호기심이자 동시에 무엇인가를 바로잡고 싶다는 의지였습니다. 이튿날부터 서원학은 정씨 가문 주변을 본격적으로 어슬렁거리며 광인 행세를 더욱 능숙하게 하면서 행랑채와 부엌, 사랑채 담장 아래를 오가며 부엌 처녀와 늙은 종, 막봉이 마부들로부터 밥을 얻어먹으면서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가고 있었으니, 특히 5해 전 변을 당했다는 막내 도련님 정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막봉이의 말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정태인이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나고 성품이 고와 어른들의 사랑을 받던 도련님이었으며, 죽기 1년 전부터 정대감이 큰아들 정태경을 제쳐두고 막내에게 집안의 대소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인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여기며 누룽지를 던져주면서 흘려보내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서원학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으니, 이제 정태경이 그 사실을 알고 안방 마님 앞에서 여러 번 격하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와 부엌의 늙은 친모가 정태인이 변을 당한 그날 새벽부터 큰 도련님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흙투성이가 된 옷차림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본 것을 다른 종에게 속삭이는 말까지 서원학의 귀에 명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댁 부인의 모습이었으니, 부인은 안채마루에 나와 먼 산을 멍하니 바라보곤 하는데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막내 도련님이 변을 당했다는 뒷내 깊은 소가 있는 산자락이었고, 부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으면서도 끝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이 떠올라 있으며 때때로 가슴을 누르며 답답한 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흐린 오후 서원학은 부엌 쪽 헛간 뒤편의 광 안쪽을 어슬렁거리던 중 한 가지 우연한 발견을 하였습니다. 광 안쪽을 어슬렁거리다가 낡은 곡식 자루들 사이에 끼워진 물건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누렇게 빛바랜 한지로 정성껏 접은
작은 종이배였습니다. 종이배의 한쪽 면에는 어린 사내의 글씨가 적혀 있었으니 그 글씨는 정태인이라는 이름과 함께 백중 다음날 형님과 함께 띄울 것이라는 짧은 메모였고, 서원학은 그 종이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광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그동안 모아둔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광 안의 공기는 차고 무거웠으며 한쪽 구석에서 잠든 거미가 천천히 거미줄을 옮겨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작은 종이배는 5해 동안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채 자루의 매듭 속에 끼어 있었던 것 같았으니 종이의 가장자리는 곰팡이 한 점 없이 깨끗하였고, 다만 세월의 무게에 의해 색만 곱게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원학은 그 종이배의 한쪽 모서리에 손가락 끝을 살며시 대어보았는데 그 안에 깃든 한 어린 사내의 들뜬 마음이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듯하여 잠시 숨을 멈추어야 하였습니다. 이제 그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데 정태인이 형님과 함께 띄우려고 정성껏 접어둔 종이배와 그 위의 글씨는 그가 자살하거나 우연히 물에 빠질 사람이 아니었다는 설명과는 전혀 맞지 않았으니 누군가가 막내 도련님을 해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원학은 그 종이배를 원래 자리에 다시 놓고 광을 나왔지만 종이배 하나만으로는 진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진사로서 배운 송사 관련 글들을 통해 누군가를 죄에서 풀고 다른 누군가를 죄에 묶으려면 살아있는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저녁 그는 늙은 막봉이가 마구간 옆에서 짚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른 종들이 자리를 비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으니 광인의 행동을 유지하면서도 막봉이 옆에 쪼그려 앉아 짚을 만지작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어 누룽지를 더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막봉이는 미친 거지의 청을 불쌍히 여겨 부엌에서 누룽지를 가져다 주었고 서원학은 그것을 받으며 광인처럼 웅부짖으며 만덕이라는 2 글자를 흘렸는데 그 말을 듣자 막봉이는 손에 들고 있던 집단을 떨어뜨릴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황급해진 막봉이는 서원학을 헛간 안쪽으로 끌어들여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서원학은 그저 광인처럼 웃으며 넘어갔고 결국 막봉이는 이 미친놈이 어디선가 예시하기를 주워들었을 거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막봉이가 자리를 떠나기 직전 광인의 옷자락을 슬며시 움켜쥐고 한 가지 짧은 말을 흘렸으니 그것은 만덕이라는 노파가 산 너머 세골 너머 어느 외딴 마을에 아직 살아있다는 풍문이었습니다. 막봉이는 그 말을 한 뒤 자신이 무슨 말을 한 줄도 모른다는 듯 황급히 마구간 안쪽으로 사라졌지만 서원학은 그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겨두었으니 5해 동안 두려움 아래에서 입을 다물어 온 한 종이 마침내 광인의 탈을 쓴 한 떠돌이의 어수룩한 청의 작은 균열을 보인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원학은 평창고를 떠나 광인의 모습으로 주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만덕이라는 노파를 찾기 시작하였는데 광인의 질문에 응할 사람이 없어 수소문이 쉽지 않았으나 그는 가끔 광인의 탈을 벗고 마을 큰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에게 종이 접기를 보여주거나 그를 모르는 어른들을 위해 편지글을 외워 들려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천천히 열어갔고 그 과정에서 정씨 가문이 5해 전에 늙은 종 한 명을 쫓아냈으며 그 종의 이름이 만덕이었다는 소문들을 여러 마을에서 떠돌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서원학은 정씨 가문에서 산 너머
세골 떨어진 어느 작은 마을에 외딴 초가집에서 만덕 할멈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른 가까운 나이에 한쪽 다리를 절고 눈이 흐려 있으면서도 정신만은 또렷한 노파였으니 서원하기 광인의 탈을 벗고 함양풍양 땅에 진사시 합격자임을 밝히자 만덕 할멈은 5해 전 정씨 가문 막내 도련님의 일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롱불 아래에서 만덕 할멈은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침묵과 그로 인한 고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만덕 할멈은 정태인 도련님이 갓난아이 때부터 젖을 먹여 길러낸 유모였고 도련님은 영민하고 성품이 무던한 분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정대감 어른이 일찍부터 도련님에게 집안의 대소사를 맡기려는 뜻을 보이자 큰 도련님 정태경 어른은 1년이 넘게 마음을 졸이며 막내 도련님을 미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변을 당하던 그날 새벽 만덕 할멈은 마구간 뒤에서 이를 보다가 큰 도련님이 평소와 다른 뒷내주죠. 산자락 오솔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목격했고 한 시진 뒤에 큰 도련님이 옷을 입은 채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낮에 막내 도련님의 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을 때 만덕 할멈은 자신이 본 그 두 모습의 의미를 단번에 깨달았으나 두려움에 입을 다물었고 그날부터 정태경 어른은 만덕 할멈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덕 할멈은 죽기 전에 본 또 다른 일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으니 그날 오후 정부인 마님께서 후원해서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시던 모습이 떠올랐는데 그 울음 속에서 큰애야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말씀과 막내를 살리지 못한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이 거듭 되풀이되었던 것입니다. 만덕 할멈이 담장 뒤편에서 빨래를 널다가 그 두 마디를 분명하게 들었으니 부인 마님께서 그날 무엇을 보셨거나 어디까지인가를 짐작하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부인 마님은 그 이후로 그 말씀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으셨는데 그 침묵의 이유는 시아버님이신 정대감 어른께서 큰 도련님에 대한 미련을 끝내 버리지 못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변을 가슴 한구석에 묻고 그 죽음의 진실을 통째로 삼킨 채 5해를 사신 어머니의 침묵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고 합니다. 만덕 할멈이 1년 만에 그 댁에서 쫓겨난 것은 큰 도련님께서 자신이 그날 새벽의 일을 모두 보았다고 짐작하셨던 까닭이었습니다. 서원학은 만덕 할멈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새겨 들으며 그녀가 자신과 함께 평창골로 돌아갈 의향이 있는지 정중히 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할멈은 살 날이 많지 않은 자신이 가슴에 박혀있던 대못을 빼고 가는 일이라면 다시 그 길을 걷겠노라 답하고 서원학은 할멈의 두 손을 마주 잡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서원학은 정씨 가문의 큰아들 정태경이 막내 도련님을 변을 당하게 하기 직전에 가문의 대소사를 어떻게 정리해 두었는지에 관한 문서를 찾기로 마음먹었으니 그 문서가 정태경이 막내를 해친 동기를 분명히 밝혀줄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늙은 막봉이와 부엌 처녀의 말을 통해 정대감의 서고에 가문 문서함이 있고 큰 도련님이 한 달에 2~3번 혼자 그곳에 들어가 오래 머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가 광인 행세를 하며 어렵사리 들어선 서고 안쪽은 어찌나 어둑하고 먼지가 자욱한지 한낮인데도 호롱불 하나가 따로 켜져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곳에서 가문의 문서함을 뒤지던 서원학은
누런 한지로 묶인 문서 묶음을 발견하였는데 첫 장에는 정대감이 친필로 가문의 대소사를 둘째 아들에게 맡기겠다는 글이 적혀 있었으나 그 글 귀의 한쪽 모퉁이가 칼로 잘려 나간 듯 들쭉날쭉하고 가장자리에는 다른 종이를 이어붙인 흔적이 남아 있어서 누군가가 원래 글 귀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제거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장에 찍힌 정대감의 도장 2개를 살펴보니 하나는 인주가 매우 새 것이어서 색이 진하고 다른 하나는 훨씬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으므로 서원학은 이 문서를 그대로 두면 큰도련님이 손을 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잘라붙인 부분을 한지로 본을 떠두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광인의 옷자락 안쪽에 숨겨 다니던 작은 종이와 먹조각을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그 자국과 도장의 모양을 정밀하게 베껴 두었고 그 본을 옷섭 깊이 숨긴 채 사랑채 뒤편 현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랑채를 채 다 빠져나오기도 전에 행랑채 모퉁이에서 들려온 발걸음 소리가 그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정태경 어른이 약방에서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정태경 어른은 모퉁이를 돌아 나오다가 광인이 현문 쪽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섰고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짙은 경계심과 분노가 떠올랐는데 이는 광인의 미친 신용으로 둘러댈 수 있는 종류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정태경 어른은 사랑채의 광인 따위가 함부로 드나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보였으니 늙은 종을 불러 그날부터 광인을 정시 가문 담장 안쪽 어디든 들이지 말라는 엄한 명을 내리고 부엌대기 처녀에게는 광인에게 더 이상 밥을 주지 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날 밤 서원학이 헛간 처마 밑에 누워 있을 때 정태경 어른의 사람들로 보이는 사내들이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살피러 옵니다. 서원학은 그들의 발걸음이 가까워지기 직전에 한지로 본떠 둔 문서, 만덕 할멈의 증언, 광 안쪽의 종이배라는 3가지 증거를 옷섭 안쪽에 여미고 헛간을 빠져나와 어둠 속을 천천히 마을의 어느 노인의 사랑방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평창골에서 가장 오래 사신 박노인의 집이었고 박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학식 깊은 어른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대감과도 함께 글을 읽던 사이였습니다. 서원학은 박노인의 사랑방 문을 두드리며 광인의 탈을 벗고 함양풍양 땅에서 태어난 진사 서원학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한밤중 처음으로 드러내었으니 박노인은 처음에 이 광인이 꺼낸 말을 미친 자의 헛소리로 일축하려 하였으나 서원학이 옷섭에서 꺼낸 한지 문서와 광에서 본종입의 이야기를 차례로 말하자 박노인의 얼굴이 굳어졌고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도 그 일을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박노인과 서원학은 그 밤 호롱불 아래서 다음 날 백중의식이 진실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자리라는데 의견을 모았으니 정부인이 종이배에 촛불을 올려 뒷내로 흘려보내는 그 순간 광인의 탈을 벗은 서원학이 만덕 할멈을 데리고 나타날 계획이었습니다. 백중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평창골에는 옅은 안개가 깔렸고 마을 중앙의 느티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는데 정씨 가문 소슬대문 앞에는 흰 무명 띠가 둘러쳐져 있었고 정대감과 정부인, 큰도련님 정태경이 차례로 나타났으며 정부인은 평소보다 더욱 창백해 보였고 그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새벽 안개 사이로 산까치 한 마리가 정자나무 꼭대기에 내려앉아 한 차례 길게 울었고
그 울음소리가 마을의 무거운 침묵을 더욱 깊게 하였습니다. 의식의 마지막 순서는 정부인이 정성껏 접은 종이배를 들고 뒷내 깊은 소가 내려다 보이는 둑 위로 걸어가 촛불을 켜고 막내 도련님의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물 위에 흘려보내는 것이었으니 다섯 해 동안 부인은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으셨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인 마님이 종이배 위 작은 심지에 불을 옮기시는 순간 안개 사이로 첫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그 불꽃 위에 옅은 무지개 같은 빛이 어렸고 모인 사람들 중 일부는 손을 모아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종이배를 손에서 놓으시는 순간 박노인이 모인 사람들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며 한 가지 청이 있다고 말씀을 꺼내셨고 모두의 시선이 박노인을 향했는데 그 중심에 묵묵히 서 있던 큰 도련님, 정태경 어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박노인이 사람들에게 함께 볼 일이 있다며 군중 한가운데로 자리를 옮기자 광인의 더러운 옷차림을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며칠 전부터 마을을 어슬렁거리던 미친 거지임을 알아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나 그 사내가 박노인의 곁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천천히 쓸어 넘기고 등을 고추 세우며 두 눈을 또렷이 뜨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내의 눈빛과 자세는 광인의 것이 아니었고 마치 오랜 세월 숨겨두었던 칼날이 햇볕 아래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듯 단번에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무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이름을 또렷한 목소리로 알리며 진사시에 합격한 함양 풍양 땅의 서원학임을 밝혔고 광인의 행색으로 평창골에 흘러든 지난 며칠 동안 모아온 무거운 진실의 조각들을 차례로 풀어놓기 시작하였으니 사람들 사이에서 큰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정대감 어른이 앞으로 나서려 하자 정태경 어른이 손을 들어 막았고 서원학은 차분한 목소리로 5해 전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큰 도련님은 평소와 다른 뒷내 산자라 오솔길로 나가셨다가 한 시즌 뒤에 흙투성이가 옷차림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사이 막내 도련님은 뒷내 깊은 소에 들어가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전날 저녁 손수한지로 종이배를 정성껏 접으셨던 것으로 보아 서원학은 그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이튿날인 백중 다음 날 형님과 같이 종이배를 띄울 것이라는 글귀를 곱게 적어 두셨는데 그 종이배는 5해 동안 광 안쪽 곡식 자루의 매듭 속에 끼인 채로 잊혀져 있었으니 그 종이배의 글귀 한 줄이야말로 막내 도련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풍문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작은 증거였습니다. 서원학이 옷섭 깊이에서 그 종이배를 꺼내어 햇살 아래 들어 보이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그 작은 종이 한 척에 일제히 모였고 종이배 위에 적힌 어린 사내의 정성스러운 글씨를 가까이서 본 마을 어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원학은 옷서 반쪽에서 한지에 정성껏 본떠 둔 가문 문서를 꺼내어 사람들 앞에 들어 보였는데 그 문서의 한쪽 모서리에는 다른 종이를 이어붙인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자리에 정대감 어른이 둘째 아들에게 가문의 대소사를 맡기겠다고 적으셨던 원래 글귀가 잘려 나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 문서를 손질했음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광인의 탈을 벗은 한 진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는 가문의 큰 도련님을 죄에 묻기에는
아직 한 자락이 부족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날 새벽 큰 도련님이 막내 도련님을 뒷내 깊은 소로 끌고 가셨다는 사실을 산 사람의 입으로 증언해 줄 한 사람이 더 필요하였으니 서원학은 군중 뒤편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오기를 기다리며 박노인의 곁에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평창골 어귀의 작은 주막에서 박노인이 미리 모셔두셨던 만덕 할멈이 두 늙은 마부의 부축을 받으며 모인 사람들 사이로 나타났고 정태경 어른의 얼굴에 처음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만덕 할멈은 천천히 발을 옮기며 숨을 고르다가 군중의 중앙에 이르러 정태경 어른을 오래 바라본 뒤 5해 전 그 새벽에 마구간 뒤편에서 목격했던 큰 도련님의 모습을 증언하려 합니다. 정태경 어른은 자신이 그날 산자락을 다녀왔을 뿐이며 옷에 흙은 미끄러진 탓이고 만덕 할멈의 증언은 묵은 원망에서 비롯된 거짓일 뿐이라고 큰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정태경 어른의 변명이 길어지는 사이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갔고 만덕 할멈은 한쪽 다리에 의지한 지팡이를 단단히 짚으며 자신의 두 눈으로 본 그 새벽의 모습을 한 점도 흐트러지지 않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풀어놓으셨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술렁이는 와중에 5년을 침묵해온 한 사람이 마침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정부인 마님이셨습니다. 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마지막 종이배를 박노인에게 건네고 모인 사람들의 무거운 시선 속에서 천천히 두 발을 모아 섰습니다. 부인 마님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고 5해 동안 한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켜켜이 쌓여온 무게가 그 떨림을 통해 모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5년 동안 억눌려 있던 눈물이 부인의 두 눈에서 천천히 흘러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들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으니 큰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외침과 막내를 살리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던 그 자책의 말들을 5년 만에 처음으로 입 밖에 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두 마디가 모인 사람들의 귀에 또렷이 닿는 순간 정태경 어른의 변명은 무너져 내렸고 정대감 어른은 얼굴을 가리며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늙은 가주는 5년 동안 큰아들의 손에 묻은 죄를 끝내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그 사이 며느리가 5년 동안 견뎌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나이 든 안악들은 옷고름을 입에 갖다 대고 어깨를 들썩였고 정자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산까치는 다시 한번 길게 울고 산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박노인은 평창골에 존경받는 어른답게 그 자리에서 마을의 늙은 어른들을 모아 모든 일을 정성껏 정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언과 가문의 문서들을 모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정태경 어른은 그날 오후 관아의 포교들에 의해 묶인 채 평창고를 떠나고 그 저녁 정씨 가문의 대문이 5해 만에 안주인의 목소리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부인 마님은 그 자리에 모인 마을 사람들과 함께 5해 동안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밤 정부인 마님의 통곡 앞에서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고 만덕 할멈은 따뜻한 사랑방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으며 박노인은 정대감 어른의 곁에 앉아 두 늙은 친구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두 늙은 친구는 호롱불 아래에서 5해 동안 한 가문에 들어찼던 어두운 그림자를 천천히 풀어내며 새벽까지 자리를 지키셨다고 합니다. 부인 마님이
둑 위에서 촛불을 밝히고 5해 만에 막내 도련님의 이름을 부르신 뒤 2척의 종이배를 물에 띄워 보내셨고 그 후 서원학은 평창고를 떠나지 않고 서당의 훈장으로 남아 정 가문과 함께하게 됩니다. 서원학은 정대감에 거쳐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박노인 댁 사랑방에 짐을 풀었는데 이곳이 결국 그가 과거 시험의 좌절과 광인으로 떠돌던 모든 길의 종착지임을 이제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날 밤 사랑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평생 자신을 짓눌러 온 호적의 무게가 마침내 작은 종이배 위에 촛불처럼 가볍게 떠올라 어둠 속을 흘러가는 것을 느꼈으며 광인의 탈 뒤에 숨어있던 한 진사가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자리를 찾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창골 어귀의 작은 서당은 정태인 막내 도련님의 이름을 함께 새기어 태인 서당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으며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글을 읽고 사람의 도리를 배우는 자리로 자리 잡아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원학 훈장님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한 가지 말씀을 거듭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어린이의 입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도 막혀서는 안 되며 어머니의 입이 가문의 두려움 아래 침묵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뒤로 정 부인께서는 매해 백중마다 손수 한지로 종이배를 접으시어 막내 도련님의 이름과 함께 큰 도련님의 이름도 함께 적으셨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큰아들도 여전히 한 자식의 자리에 있었고 그 자식의 죄를 미워하면서도 그 영혼이 어둠 속에 묻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한 어머니의 마음만은 누구도 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정대감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평창골의 백중 풍경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으며 그 종이배 위의 작은 촛불은 한 어머니의 침묵이 마침내 햇빛 아래에서 풀려난 그날의 빛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서원학 훈장님은 평창골에서 일생을 보내셨고 늙어 백발이 성성하던 어느 해 가을 작은 사랑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모인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길을 떠올리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입이 두려움 아래에서 막혀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평창골의 어린 사람들, 마음의 작은 등불처럼 남겨두기를 청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장례는 평창골의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정성껏 치러졌고 훈장님의 묘는 양지 바른 언덕에 정부인 마님의 손길로 마련되었으며 그 곁에는 5해 전변을 당하시고 5해 동안 어머니의 침묵 안에 갇혀 계시던 막내 도련님의 작은 묘비가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묘는 산자락의 양지 바른 곳에 나란히 모셔져 있었고 봄이면 진달래가 곱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억새가 흰빛으로 흔들렸으며 평창골의 백중 풍경은 그 뒤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으니 어린 사람들이 어른이 되고 어른들이 늙은 어른의 자리로 옮겨가는 긴 세월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광인의 탈에 관한 이야기는 마을의 작은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갔는데 비 오는 저녁 정자나무 아래 모인 어른들이 한 어머니의 침묵과 그 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마을 아이들이 자라며 한 번씩은 보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끝에는 늘 한 가지 가르침이 붙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입이 두려움 아래에서 막혀서는 안 된다는 평창골 어른들의 당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한 어머니의 5해 침묵과 한 사람의 입이 끝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옛 가르침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평창골의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5해
침묵과 한광인의 탈을 쓴 선비가 그 침묵을 풀어낸 사연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입이 두려움 아래에서 막혀서는 안 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작은 등불처럼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루 동안 마음에 쌓이신 모든 근심과 걱정은 종이배 위에 작은 촛불처럼 흘려보내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한 잠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속에도 봄날의 따뜻한 햇살과 한 어머니의 입가에 마침내 떠오른 작은 미소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담장 너머 옛날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